이제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볼 건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있어요. 네. 부동산 가격은요. 우리나라만한 배와 같습니다. 배가 예를 네. 들어서 쭉 가다가 네. 좌연으로 틀어야 돼요. 네. 그러면 갑자기 180도로 팽글 돌 수가 있나요? 못 돌죠. 못 돌죠. 네. 근데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만한 배랑 같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이게 선회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곡선이 크게 그려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상승을 했다. 이게 하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네.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해서 네. 완연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에 이제 부동산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막 당장 한 6개월 만에 막 한 6억씩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하락장으로 바뀌는데 분위기가 전환되는 기간이 있다. 그렇죠. 분위기가 전환되는 기간이 있고 하락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완만하게 간다. 반대로 그 다음 얘기하면 날부터 갑자기 안 팔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시장이 얼어버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완전히 완전 이거 조정이다. 확실하게 라고 하는 타이밍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하락장 처음에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순서로 하락장인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게 꺾인다. 사실 이 분상제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네.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죠. 청약이 이제 미달나기 시작하죠. 청약이 미달나기 분상제 시작하면서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미달이 첫 번째 신호가 되겠네요. 그렇죠. 신호가 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급이 일단 많은 경우에는 조심해야겠죠. 네. 공급이 많은 경우. 공급이 많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렇죠. 근데 2018년, 19년에 그렇게 공급이 많았는데 그거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때 네, 당시에. 네. 뭐 내곡 세곡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공급이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꺾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안 올랐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음마아파트 7배 올랐는데 지금보다 더 했겠죠.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오고 공급이 조금 그때 터지니까. 말고 그 2018년. 네, 2018년. 18년. 그건 2008년이고 리먼 18년. 18년. 네. 18년, 19년에도 네, 맞아요. 그 공급이 많았어요. 네, 공급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이제 서울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렇죠. 좀 끝물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근데 그렇게 공급을 뚫고 올랐잖아요. 그 뚫고 오른 거는 외부적인 변수예요.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18년, 19년, 20년 잘 기억해 보시면 가격이 잡혔어요. 살짝. 맞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도 않고 일부 전세는 이제 역전세 나기도 시작하고 막 그랬거든요. 공급이 많았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대규모 입주가 몇 개 있다 보니까는 가격이 잡히는 거였는데 이 상단 가격이 묶여 있었어요.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수요가 그쪽으로 몰렸냐면 정책적인 것 때문에 채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여러 주택, 다주택이었던 사람들은 몇 개는 팔고, 그죠? 하나를 잡게 되는 거죠. 뭉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 고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가격이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뭔가 수가 났었어야 돼요. 근데 공급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공급이 이제 부족한 시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동탄 같은. 그죠? 중심지는 가격이 잡혀 있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변 지역은 가격이 안 올라. 근데 공급이 해결돼 버리니까 나머지가 올라 버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후술이고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공급이 많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판단입니다. 이거는 또 서울 수도권은 여러 가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급 물량을 보더라도 서울만 보면 안 돼요. 경기도도 같이 봐야 되고 인천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계되는 지역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입주 물량을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내 집 마련할 때 안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야. 그렇죠. 한번 새 집 나온다는데 새 집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입주 물량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렇죠. 맞아요. 신차 나온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차 살 때도 야 신차 좋은 거 나온다는데 좀 이따가 사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소비재로서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건 이제 뭐 100%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할 때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괜찮다. 라는 정도? 이거는 딱 실거주 하실 때도 도움이 조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분양이 계속 매년 새 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대구처럼.
그랜저를 연식 변경을 매년 한다고 하면 네. 누가 살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서울에 공급이 필요하다. 네. 공급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샤넬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래 되잖아요. 내가 2018년에 샀는데 10년 2020년에 네. 새 모델이 나왔는데 똑같대요. 맞아요. 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롤렉스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사치제로 제일 이제 통일된 게 샤넬이랑 네. 롤렉스잖아요. 네. 롤렉스를 예를 들면은 롤렉스 매장 가서 뭐 인기 모델인 서프라임이래. 썸마라고 있거든요. 서프라임 갑자기 서프라임 목이 너무 진짜. 당황했어. 잘 몰라요, 저는. 네. 썸마 모델이 있어요. 네. 그 모델을 사면 매장가가 1,1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중고가로 지금 당장 팔면 1,800만 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사서 팔면은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롤렉스 본사 정책입니다.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해요. 네. 그러면은 아니 시계 그거 뭐 한다고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입지가 네.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더 좋은 모델이 계속 공급되면 그렇죠. 떨어질 텐데 네. 더 좋은 모델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입지가 계속 네. 공급이 되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요 네. 이상의 공급이 맞아. 되면은 가격은 잡히게 돼 있는데 수요보다 낮은 공급이 되면은 가격이라는 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자산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소비재도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마스크도 똑같잖아요. 네, 맞아. 마스크도 그냥 네. 필요한 만큼보다 더 공급을 하면은 가격이 네.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워낙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가격이 천장을 모르고 그게 올라갔었죠. 꼭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법칙 중에서 유일하게 알아야 된다면은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희귀성 뭐 이런 거 희소성의 네. 투자이라 이런 말과도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배와 같아서 부동산 시장을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적어도 2, 3년 정도는 오릅니다. 네. 요게 얄짤 없어요. 1년만 오르는 건 없다는 거죠. 1년만 오르는 게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요? 광주. 광주가 한 18년 정도인가? 네. 네. 그때 당시에 급등 빵 찍었어요. 네. 어느 정도 찍었냐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다 제끼고 1등. 광주가.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광주 150만인데 150만인데 이게 빵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건 좀 심했다. 약간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네. 2, 3년 밑으로 오르는 경우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르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오른다. 이건 또 지역에 따라 상이해요. 네. 이 도시의 규모가 크면 이게 더 오래 가기도 해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10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네. 이렇게 10년 동안 오를 줄은 몰랐죠. 그렇죠. 저도 중간에 이제 네. 공급 어차피 이 장이라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합니다. 네. 왜? 완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이 분양 안 된 미분양 물량을 떠안아야 돼요. 네. 그럼 할인 분양을 하는 거죠. 어. 실제로 막 12년도 막 이때쯤에는 서울에 막 할인 분양 2억씩 때렸어요. 그때 주었으면 이제 대박이죠. 근데 네. 이 장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완판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좀 꼬였죠. 사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제점인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저는 2018년 이후로 2018년에 제가 역전세를 좀 맞았었거든요. 네. 그때 쫄아가지고 네. 제가 서울에 안 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네네. 그러고 나서 네. 좀 지방으로 눈을 네. 돌렸고 네. 서울에는 나중에 유튜브 잘 되고 샀죠. 그때 그 전에도 서울 사긴 샀잖아요.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이 네. 역전세가 나면 버틸 수가 없는 맞아요. 맞아요. 뭐 제가 그때 적게 벌지도 않았어요. 뭐 1,500 정도 월에 그 정도면 많이 버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1,500에서 2,000 버는 거 가지고 내가 역전세가 예를 들어서 5,000짜리가 세 채만 나도 1억 5천을 맞아요. 네. 순식간에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주택자분들은 역전세를 신경 쓰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얼마 정도 빠질 수 있을까? 내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얼마 정도 빠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흑자도전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매매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내가 요거를 변제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그 금액이 안 돼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역전세 맞았을 때 저는 이제 운이 좋았던 게 그때 그 퇴거자금 대출이 네, 되게 잘 가능했죠.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나오잖아요. 또 안 나오니까는 네. 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수도권 다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1주택은 뭐냐면 1주택은 내가
만약에 공급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봐요. 네. 그러면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격을 내가 감당할 멘탈이 되는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주택인 분들은 역전세 맞으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맞아요. 뭐 계속 연락 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왜냐면 내가 여기에 뭐 4억의 전세 들어가 있는데 그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막 3억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면 빨리 이사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내놔도 돼요? 아니면 뭐 저런 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거 제가 내놨는데 뭐 연락이 없어가지고 집주인분도 좀 주변에 부동산에 내놔 주시면 안 돼요? 법비는 제가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요청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멘탈 흔들리고 이런 게 와가지고 저는 그때는 안 했었어요. 하여튼. 또 이제 다주택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은 전세를 무작정 올려받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해요. 레버리지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저는 그때는 그 전세를 뽑는 게 내가 이거를 그때 누가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전세로 뽑아서 돈을 올려서 받는 게 제가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진짜 간당간당하게 채우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1년치 현금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예상해서 계획해서 진짜 완전 빽빽하게. 왜냐면 그때는 이런 세상이 있어?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동산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런 규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이슈되고 있죠. 종부세. 그죠? 이런 기존에 내가 살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이라고 하면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영원히 팔지 않는 거다라는 거는 뭐 물건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적어도 2, 3년은 오른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런 겁니다. 오르는 거 보고 집을 매수하셔도 안 늦어요. 대장 아파트. 봤어. 대장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장 아파트가 올라서 주변 아파트가 그거의 시세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최근에 서울이었죠. 서울에 그 대장 아파트가 오르고 나서 공급이 해결되면서 주변으로 퍼졌죠. 막 이천, 막 여주 막 이런 데로 가요. 반대로 서울 처음에 시장은 어떻게 했냐면 강남 안 올랐어요. 뭐 주변부터 집이 모자라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꼬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꼬빌에 꼬마 빌딩 내가 어느 지역의 중심지 같은 경우 꼬마 빌딩 살려고 그러잖아요. 꼬마 빌딩 작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 20억짜리인데 내가 꼬마 빌딩 20억짜리면 사실 접근 가능한 돈이 얼마냐면 꼬마 빌딩은 대출이 뭐 80%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4억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매물이 30억짜리가 있어요. 20억짜리 팔리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거기가 훨씬 더 수요가 많거든요. 20억짜리 딱 팔리면 무조건 30억 달려가 사야 돼요. 빌딩 갈아타기. 그냥 그거를 보고 있다가 그래서 작은 꼬빌 나가는 거 보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중개법인 빌딩 중개법인 해가지고 뭐 지금 20억짜리 물건 있어요. 그거 다 없어요. 30억짜리 그냥 바로 가서 사야지. 그 다음에 쭉쭉쭉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파트도 그거 주변에서 땅 팔리는 거 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참 몰랐는데 이런 게 다 어떤 분야든지 이게 통용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비슷하게 가고 또 약간 그런 거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94부터. 94. KF94. KF94부터. 94 다음에 80. 80. 그 다음에 이제 비말 덴탈이라도 어떻게 구해와라. 맞아.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식보다 좀 더 쉬운 게 뭐냐면 실거주 포함해서요. 주식은 그래요. 이게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LG전자가 오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산업군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산업의 그 경기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맞춰가는 건 있지만 그리고 얘가 잘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작을 나눠 먹게 한다 그러면 이 업체가 잘 되는 게 여기가 망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현대차가 잘 돼서 쌍용 쉐보레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켓쉐어를 여기 잡아먹어서. 그 주식은 그런 게 가능한데 부동산은 뭐냐면 이제 동네가 달라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2억 올랐어요. 그럼 이 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야 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지역이 오르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늦지가 네. 않다. 네, 이런 겁니다. 그 결국에는 그 강남 아파트가 그들의 세계에서 상관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또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네. 거기가 천장을 뚫어주면 그렇잖아요. 네, 그 기준점이 되죠. 아파트라는 거에 붙을 수 있는 가격의 한계치를 그렇죠. 거기가 뚫어버리는 거죠. 네, 거기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평당 1억 옛날에 그 빠시용님이 블로그에 포스팅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아파트 평당 그렇죠. 1억에 대해 제가 그 댓글을 봤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당 폭락해야 평당 1억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났네. 그죠? 큰일 났네. 왜요? 네, 아니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 평당 1억이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폭락해도. 그게 네. 가격을 여기가 선도해버리면. 그렇죠. 선도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 서초가 그렇죠. 그러면 방배나 또 흑석 그렇죠. 재개발 가격도 또 바뀌게 되고. 그렇죠. 네가 올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뭐 약간 이렇게 쭉쭉 네.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쪽으로는 또 분당 네. 용인으로 퍼져나가고. 길을 따라서 퍼져나가죠. 네.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했던 얘기는 일단 네. 저점에서 오르는 걸 보고 사도 충분하다. 네,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오르는 걸 보고 네, 오르는 매수해도 걸 보고 늦지 사셔도 않다. 늦지 않다. 네.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네. 유튜브 이렇게 막 하기 전에 오랜만에 이제 현대자동차 퇴사하고 나서 이제 네. 초대받아서 이제 얘기했던 드렸던 맞아.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이 올랐다는 얘기가 들리면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그때가 적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누굴 타겟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 있죠. 네. 왜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때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물어보시더라고. 이걸 내가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뭐 이런 데는 내가 집을 살려는데 사도 될까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그분도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그때 말씀해 주셔서 집을 샀다. 네. 그때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네. 오르는 걸 보고 사셔도 늦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네. 전국에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이라면 오르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충분합니다.